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계속 보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린벨트는 일단 공급 대책에서 빠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해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전면 백지화되는 양상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서울 등 이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기존의 공급 대책 외에 지금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요. 이건 좀 빠져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대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풀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문 대통령은 또 시중 유동성이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제 유동성 분산 유인책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달 내로 최대한 빨리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임대료를 정해주는 일종의 표준 임대료겠죠?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이제 월세 금액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해주는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민간인이 자신의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이제 월세금을 시장 내지는 도지사가 정하는 이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표준 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주택의 여러 가지 공시가격이나 주변의 임대 시세, 물가, 은행의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서 시장, 도지사가 표준 임대료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계약 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도 좀 뜨거운데요. 한 네티즌은 그러면 이 국회의원 월급도 국민이 지정해주자라는 등 이 개인의 재산권마저 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소식 넘어가 볼게요. 국내 업체가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시작한다고요? 이 셀트리온입니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는데요. 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아서 이번 주부터 피험자 첫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임상 2상 시험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경우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네. 셀트리온은 생산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게 되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연간 최대 600만 명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체 임상 실험 도입 위해서 동물 실험, 동시에 이제 임상 실험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도 생산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 중인 물질이 이미 대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치료제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달 남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2달 남았습니다. 9월이니까.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고요? 이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최신 통계인데요. 올 1분기 기준 세계 39개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경제 3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총합을 빚으로 갚아야 할 정도로 가계빚의 규모가 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영국, 홍콩이 80%대였고요. 미국, 태국이 70%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5.8%포인트나 높아져서 상승폭만을 놓고 보면 홍콩,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1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분 부채 비율은 41.4%로 전체 39개국 가운데 28위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 코로나 이후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최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정부 부채는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깊게 파볼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무죄 판결로 마치 기다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로 이낙연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민오리가 백조로 변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받은 이상 이낙연 지사의 뭐 이런 행보는 예상됐던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에 잠룡되려고 불렀던 분이 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또 한 명 있는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낙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족쇄가 풀려져 버렸으니 일단 지금 차기 대선 경선이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경선 시작이 대선이 2년 남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족쇄 풀렸으니 날아다니는 거야. 뭐 예상됐던 수순인 거죠. 우리가 아니라 이제 뭐 새로 진정 날아오는 새로 비상하는 상황. 지금 뭐 김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 족쇄가 풀리니까 기대감이 아무래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로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 또 앞서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안희정 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차례로 이렇게 몰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이제 50대 이상의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덕적 몰락이랄까 이런 게 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성인군자이길 바라기보다는 어쨌든 능력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권 주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리가 아니죠. 홀홀 날아오르는 뭐 어떤 새로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개를 다른 이 지사의 급부상 이게 근데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계속 갈 걸로 보십니까? 전 당분간은 아마 이낙연 의원하고 투 톱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당내에서 아직은 이제 견제 세력이 없는 거니까 두 사람 제외하고는 뭐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율도 좀 낮지만 아직 이제 재판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차기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건데 다만 이제
이름이 비슷해요. 예. 네. 이재명 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선 경쟁 대선 나오면 네, 본선에서. 이낙연 의원보다는 저는 높다고 봐요. 본선 경쟁 오히려. 자체는. 네. 왜냐하면 이제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실 이 지역 기반을 빼놓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 당연히 아닌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예.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희소한 거예요. 네. 대구 경북 출신인데 수도권에서 활동을 오래 해서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에 대해 약간의 어떤 지분, 그다음에 수도권에 강력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역 기반으로 보면 호남 베이스인 이낙연 의원보다는 훨씬 우월한 측면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셨지만 코로나 19에서 보여줬던 것들, 네.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굉장히 좀 네. 재밌는 표현을 제가 하셔서 빙글 주셨는데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도덕적이거나 성인군자기보다는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성과를 원한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선 경쟁력은 뛰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당내 경선이죠, 역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금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본격적인 대선 경선전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친문 핵심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가 네. 계속됐지? 네.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겠어요? 너무 인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인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이 씨가 좀 성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걸로 보고요.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 네네. 두 사람의 차이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줄곧 단독 선두 자리를 달려왔지만 예. 그게 이제 총리직을 지낸 후광 효과, 즉 이제 문재인 효과의 지지율로서의 반영이다. 이런 네. 분석들이 많았어요. 네. 실제 그분이 리더로서 보여준 것은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빈약한 거 아니냐. 네. 실험 때 선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의원께서도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시게 된 배경도 이제 그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고자 출마시킨 건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정반대죠. 이재명 지사는 어떤 후광 효과도 없이 네. 본인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크게 평가합니다. 하나는 애티튜드고 이른바 수용적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전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이 능력과 성과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발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티튜드가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몰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애티튜드보다는 즉 좋은 어떤 성품이나 좋은 태도보다는 좋은 정책이다.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모이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상당 기간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갈 텐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이분이 이제 안티도 많아요. 네.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 PR을 분명하게 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티도 많고 적도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친문 그룹의 지지자들과 좀 불화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이른바 이제 대세론을 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보면 친문 핵심들, 친문 지지층들 예전에 대선 2017년 대선 경선이나 있었던 지방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때 어떤 아픈 추억이 있을 거예요. 아픈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걸 피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내년에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경선판 시작이 되면 2017년 대선 경선 때처럼 있었던 친문 핵심들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강한 안티가 계속 유지될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의 상대는 또 친문 핵심 중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사실 친문 적자는 아니거든요.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올라온다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문 핵심 당원들 지지자들의 어떤 안티는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결국 아까 좀 말씀드렸던 본선 경쟁력 생각하면 당원들이나 의원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야 보자.
저 사람이 우리랑 각을 많이 세웠지만 정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되면 네, 네. 그러면 그거의 어떤 안티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뭐 누그러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지금 이제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서의 확장성과 지지율이 저는 당내에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주류 그룹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네. 당내 여론이라는 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전략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그동안의 쭉 이제 행보나 행적을 보면 네. 주류 그룹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본인의 원칙을 내려놓기보다는 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당내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왔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안동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PK 후보들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K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은 김부겸 의원 정도신데 네. 이제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대선 주자 안 나가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동진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런 카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TK 지역에 갇히지도 않아요. TK에서 태어나기만 하지 사실은 서울의 정치는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선을 염두에 뒀을 때 상당한 그 확장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당내 전략가들이나 혹은 이제 핵심 지지층도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분의 저돌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뭐 이런 스타일, 리더십, 뭐 매력도 물론 크죠.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위험성도 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좀 스타일이 좀 전 다른 것 같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 매력이라는 측면은 이제 굉장히 강점이게 이게 이제 보면 지역 선거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 선거는 사실 매력 없어도 열심히 발로 뛰고 지역 조직하고 행사 다니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전국 단위 선거,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전국 단위 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유권자들하고 몇 명 만나겠어요. 그럼 이제 지상전, 공중전, 공중전이거든요. 공중전에 가장 필요한 게 후보의 매력이에요. 뭔가 끄는 사람, 그게 이제 뭐 나쁜 매력일 수도 있고 좋은 매력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진짜 탁월하죠. 그래서 아마 이낙연 의원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낙연 의원은 사실 그런 점이 조금 듣고 계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당시에 이제 정치하고 할 때도 그런 면들이 있었고 보시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걸 지냈던 분들은 분명 유권자들을 잡아끄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조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그게 좀 탁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질 거고 이 부분은 아마 이낙연 의원 측도 고민하고 있을 거고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된 이상 차기 상대 후보들 라인업에 이재명 지사를 위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통합당에 있는 지도부 그다음에 저 대선 후보급으로 보는 잠룡들도 이재명 지사 올라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 아마 슬슬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한테 이낙연 의원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엘리트 출신이시고 나는 변방의 흑수저다.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의원을 존중하고 칭찬한 듯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의 스토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엘리트의 성공 신화는 흔한 얘기고 흑수저 출신의 이 성공 신화가 훨씬 더 감동이 있고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고요. 인생사에. 또 하나는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게 이제 의제를 포착하고 그거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걸 몰아가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지사라는 위치에서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도 이재명 지사처럼 중앙정치의 의제를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인 이슈 파이팅을 했던 그 리더들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타고난 어떤 정치적인 감각과 또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이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분의 이제 가장 큰 감동 포인트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리함도
때로는 감수하고 네. 그리고 밀고 나간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타고난 민주주의자였고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좀 국민들이 약간은 좀 부족하거나 아쉬워하는 대목은 뭐냐면 저분이 민주주의자인가 일은 굉장히 잘하고 추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성과를 만들어낸 능력도 있는데 저분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공감하거나 그걸 경청하거나 그걸 수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앞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인가. 사실은 이제 이 현대 정치의 리더십은 양 측면이 다 필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한 측면은 아주 훌륭히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탁월한 의제선점 능력과 추진력에 비해서 저 사람이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이후에 좀 보완돼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눈치를 보면서 공천. 눈치를 보나요?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미?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예, 반대한다. 예.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정청래 의원은 왜 혼자 멋있기 운동 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이 중대한 잘못으로 물러날 경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재보궐선거의 특례 조항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따르면은 이번에 선거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에는 늘 현실이라는 게 그 현실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공천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그 지사는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당원 당규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뭐 대선이 있는데 좀 이제 정치를 크게 본다면 이번에는 다소 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공천을 안 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 근데 그 말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당원 당규 개정하고 국민들한테 뭐 석고대제 그 이상이라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양 측면을 다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왜 논란거리가 이렇게 크게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천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해서 그게 좀 더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얘기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당원 당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그다지 그렇게 논란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논란거리가 된 건 이재명 지사가 자법적인 족쇄가 풀리자마자 나오는 워딩들이 지금 당 주류의 생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 생각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보면 그린벨트.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그 전에 나왔던 거.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죄냐? 뭐 이런 워딩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와중에서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발끈하는 거죠. 사실 보면 이 정청래 의원의 혼자 멋있기 운동이라고 비판한 거 이게 혼자 멋있기 운동이라는 이 표현이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잡고 가면 베스트인데 정치에서. 안 하면 하나라도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은 없어요. 당원당규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안 내는 게 명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대선 1년 앞두고 부산만이라면 모를까 서울시까지 후보도 안 내고 포기해가는 거는 실리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좀 손해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야 누가는 멋있는 말 할 줄 모르는 줄 알아? 하지만 어떡해. 앞서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현실에서 후보 낼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내포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다 알아요. 근데 결국 명분이 없다는 거니 결국 저도 후보 낼 거라고 보는데 이번 당권 주자들이 이 후보 문제에 대한 워딩들을 좀 보시면 각자의 처한 처지가 나타나죠. 이낙연 의원 같은 건 뭐라고 그러냐면 말 피합니다. 지금 그 얘기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 나중에 그건 생각할 문제다. 시기상. 이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뭐냐. 당권 지금 누가 봐도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이라고 하는데 그 앞서가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에서 이거 이슈 떠오르는 거 별로 달갑진 않거든요. 피해가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전 의원은. 후보 대놓고 내자고 합니다. 그건 쫓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의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는 걸로 어느 정도 중지는 모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 본인이 대변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요. 그냥 명분만 갖고 가는 거죠. 왜? 전당대회는 자기랑 무관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후보 내서 선거 승리하는 것도
선거 패배하는 것도 본인에겐 그리 달갑진 않을 거예요. 실리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내지 말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총선 국면에서 위성정당 만들 때의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이끌러 갈 거라면 당원 당규에서 그런 거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원 당규 만들어 놓고 유사한 상황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를 안 내본 적이 없어요. 늘 내왔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치를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모 의원께서는 언론에 나오셔서 아니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뭐 등등 얘기를 하시던데 미래통합당하고 똑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원 당규를 가지고서 선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아예 우리는 보궐선거에 어떤 경우에서도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당원 당규는 저렇게 내놓고 이런 명분 저런 명분 갖다 붙이면서 후보 내고 이런 태도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 대한 지적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뭐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요즘 다 주목받고 있는데 또 편지 보내기도 있습니다. 국회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는 이자 제한법 개정 요구하는 두 번째 편지 보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편지 쓰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편지 뭐 쓰는 거 자체를 뭐 왜 쓰냐 뭐 이럴 수는 없는데 이게 저는 이건 약간 보여주기식. 왜냐면은 신문 기사를 아주 좋거든요. 네, 그렇죠. 뭐 편지를 요새 같은 뭐 이메일 시대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왜냐면 사실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이거 밀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자 제한법 개정? 뭐 이재지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관심 있고 이건 뭐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이걸 이제 광역단체장을 밀고 있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굳이 뭘까 편지까지 보낼 필요 있을까?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 지사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국회 내에 이 지사 이재명 개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한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뭐 연수원 동기였다면 정성호 의원 같은 분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파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밀고 있는 입법을 좀 앞장서서 실현해줄 의원들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좀 나는 여의도 쪽에 좀 발을 들여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해석은 좋게 보는 건데 나쁘게 보면 전형적인 사실 보여주기죠. 이거 안 한다고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거 밀고 있는 걸 이 법안. 그러니까 어쨌든 여의도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국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의제를 가지고 접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의제들이라는 게 이분이 그게 항상 탁월한데 뭐가 국민들의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의제인가. 를 발굴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사실은 이건 별로 이견이 없는 의제고 51%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명분상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면 그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사실 없어요. 당장 그걸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이재명 지사 특유의 그런 어떤 촉과 또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이제 펼치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정치적 외톨이,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당내 이제 자기 세력이 없는데 이재명 대권론에 이게 이런 게 한계로 꼽힙니다.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을 끌어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결국 경선인데 이게 결국 이제 예전에 있었던 친문 핵심 지지층과의 구원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전략은 두 가지 정도 있고 하나는 대안부재론. 나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나가야 이겨라는 거.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이 나는 탁월하다.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정권 뺏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이제 본선 경쟁력 측면을 부각시키는 대안부재론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업무 성과. 근데 이제 이게 저 사람이 태도라든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일은 정말 잘해. 이런 후보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진보층보다는 보수층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그래 내가 도덕적인 거나 애티튜드 좀 떨어져도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좀 있는데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다르거든요. 보수 지지층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당내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애티튜드,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유념해야 되겠죠. 두 가지 말씀하셨던 거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제
민심이 당심을 결정한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당내에서 아무리 강력한 안티가 있고 혹은 당내 지지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민심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권에 오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아마 철저하게 이재명 지사는 민심을 앞세워서 당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고서 갑자기 어떻게 세력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야 당내에 자기 편이 네. 생긴다. 저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이제 비상하기 시작한 이재명 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이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낙연 의원이 반등하면서 또 달아날지 자, 누구의 막판 스퍼트 더 강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네. 2012년 16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네. 당의 거의 오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선 2년 전에 지지율 1, 2위 했던 사람이 사실 본선 나간 적은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죠. 제3의 인물들이 떠오를지. 네, 제3의 인물 떠오를지.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네. 약간 달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기세로만 보면 네.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가 뚜렷하고 물론 이제 이낙연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되신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한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슈에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자 오늘까지 참 다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일입니다. 마감일인데 어제부터 해서 이낙연, 김부겸이 두 분 중 누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아무래도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새가 이낙연 의원 쪽이 쏠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대표 경선은 이거 아무래도 당세를 뒤집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의원이 저는 무난하게 당대표 당선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 오시기 전에 김부겸 의원 전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당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한 분만 판다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 뉴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뜻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행작가 탁지영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지영 PD입니다. 네, 재미있는 수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구촌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네, 얼마 전에 전 지구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들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사망한 지 벌써 이제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번져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들까지도 새롭게 해석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몇 가지를 들고 와 봤는데요. 네. 우리 앵커께서는 유럽 특파원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는 아니고 몇 년. 혹시 가까이. 네덜란드가 아직 그 왕국이라는 사실 물론 알고 계시겠죠. 예, 이제 킹덤이라고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UK 영국처럼 네덜란드 왕국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국적항공사 KLM도 사실은 그 왕실 로얄 항공인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네덜란드 철자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크 왕관이 있죠. 왕관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그 왕위에 계신 분이 빌럼 알렉산데르라는 국왕인데요. 이분이 20년 넘게 신분을 숨기고 그 국적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일해왔다고 해요. 부기장이요? 네네네. 방금 말씀 KLM의 부기장으로. 그러니까 부기장은 그 아나운스먼트를 할 때 그 기장 이름을 자기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여객 노선을 자기가 직접 부기장으로서 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그리고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네덜란드 국왕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요즘 왕실 마차 사용 문제로 좀 곤란한 지경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왕실 마차. 이것도 그럼 어쨌든 차인데. 네네네. 일륜이든 사륜이든 간에.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길래 그래요? 네, 이 왕실 마차가요. 네네. 그 네덜란드 말로 하우던 쿠츠, 그러니까 이게 골든 코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마차죠. 영어로 코치. 네네네, 황금 마차. 근데 이게 뭐 이름이 황금 마차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온통 그 금박으로 시장돼서 아주 호화롭고 네덜란드 왕실의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사용하는 르네상스풍의 의전용 마차예요. 르네상스풍의 의전용. 네네네. 그래서 이게 1898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6마리의 말이 끄는데 우리가 동화에서 본 것처럼 이 땅이나 여왕이 직접 타게 되면은 2마리가 더 추가가 돼서 8마리가 끌게 된다고 합니다. 8마리요? 네네네. 저희가 이를테면 개썰매에서 수십 마리가 끄는 건 맞지만 말이 이렇게 10마리가 끄는 8마리가 끄는 건 못 보셨죠. 네. 근데 이제 현재 국왕인 빌렘 알렉산데르 그리고 그의 부인인 막시마 소레기에타 세루티 이 두 분이 결혼할 때도 이 마차가 쓰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이 마차가 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벽면에 있는 그림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도 거기에 있는데 그 그림이 문제다. 네네. 이 어떤 그림이길래? 이 마차의 옆면을 따라서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절단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는 어떤 지배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백인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유색인종. 뭔가 이제 반나체 상태인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면 그 허리에 사롱이라 그러죠. 그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입는 그 천치마. 그거를 두른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뭔가 선물을 되게 우호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은 당연히 네덜란드 군주고 나머지 이제 선물을 바치는 조공을 하는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이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 네덜란드 옛날에 식민지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네덜란드가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꽤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와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인종차별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과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청산할 거는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그러면서 이 왕실 마차의 그림도 도마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전에 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3.1 독립운동 그게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분의 그 이름도 그분의 그 출신 학교에서 이름이 저번에 삭제되는 그런 결정이 내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런 요즘에 그러니까 인종차별 반대 이런 운동 속에서 이런 어떻게 맞습니다. 순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연합의 지도자들이 현재 뭐 동상 같은 것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끌어내려지는 그런 순환을 겪고 있고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굉장히 그 유명했던 노예상인 에드워드 콜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브리스톨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대요. 그래서 저 동상이 서 있었는데 그것도 바다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뭐 이제 처칠 동상에도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낙서가 쓰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실 로즈라고 왜 그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그 영국의 천병이었죠. 이분 동상이 남아공에 있는데 목이 잘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순환들을 당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점점 탄력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그림 논쟁이 막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문제는 제기돼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왕실에서는 일단은 이 마차는 계속 사용할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데르 국왕이 그 방송사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황금마차의 그림이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좀 보이더라도 이게 역시 우리 문화의 일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유럽의 현재의 부유함과 어떤 문화적 풍요로움이라는 것들이 이 식민지 경영을 핵심으로 하던 그런 제국주의 시절에 축적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의 역사 자체를 아예 부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현재 네덜란드 국왕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 예. 사실은 오히려 그 지금까지의 네덜란드 군주들 중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빌렘 알렉산데르 국왕이 지난 3월 10일 과거의 식민지였죠. 네.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네. 네덜란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서 나쁜 짓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949년에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이룰 때까지 네덜란드가 이 지역에서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네.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지만 죄송합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자연자원, 고무 같은 자연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식민지화해서 가진 수탈을 저질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본국이 독일에 점령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 잃은 그런 식민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런 네. 서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네.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식민지를 경영할 그런 꿈을 꾸게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독립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유럽 재건을 위해서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유럽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어찌 보면은 그 돈을 받아다가 아시아에 가가지고 다시 식민지 찾겠다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전쟁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압력을 좀 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재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독립 세력이 휴전을 맺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인도네시아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덜란드로서는 굉장히 입맛이 썼을 과거 역사인데 그래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가 지금까지 좀 미뤄져 왔어요. 근데 이 빌럼 알렉산데르 국왕 때에 와서 전격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네덜란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남부 연합 지도자들 이런 인물들의 동상이 순환을 겪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순환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네덜란드랑은 어찌 보면은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벨기에에서도요. 벨기에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굉장히 아주 아기자기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놓은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오폴트 2세라는 국왕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건설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건설왕.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의 동상이 마찬가지로 굉장한 순환을 또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벨기에가 다른 유럽 열강에 비해서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좀 나중에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더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미국 탐험가를 막 후원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를 식민지화합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개인 식민지로 삼아서 개인 식민지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고무나무 농장 같은 데서 할당량을 못 채우면 심지어는 막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보기가 되잖아요. 다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줘서 할당량을 채우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의 분위기가 또 맞물려서 이분의 동상 역시 페인트 테러. 페인트 테러요? 네네. 그러니까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분 동상에다가 이제 이름을 아예 찍찍 긋고 락커로 수치. shame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이제 그런 순환들을 당하고 있고 철거 문제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동상도 철거되고 명패도 철거되고 네덜란드 국왕의 마차에서는 그림이 아무래도 삭제가 지금 일단은 국왕이 쓴다, 당분간은 쓴다라고 했는데 이 논쟁이 계속되면은 또 어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차는 그냥 쓰면서 거기에는 그림을 좀 문화재니까 그림을 또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왕실에 사실 마차가 이거 하는 데뿐인 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거 멋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 네덜란드 왕국의 국왕의 고민이 참 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문화재에 대한 어떤 반달리즘, 파괴 행위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청산되지 않은 제국주의를 이참에 완전히 좀 털어내고 역사도 좀 뉴 노멀을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서 뉴 노멀. 이런 부분도 뉴 노멀로 우리가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뉴노멀, 그다음에 네네, 또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따른 또 뉴노멀. 네. 뉴노멀이 앞으로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네덜란드 왕실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이 딱 반년이 된 날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1년의 절반. 많은 숙제와 과제를 남기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